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1년간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 수업 들으셨죠? 네. 자, 이제 세법은 오늘부터 해서 이제 첫 수업이고, 자, 여러분들 그 강의 노트는 다 받으셨어요? 네. 기본서가 있긴 하는데, 기본서보다는, 강의 노트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 이 강의 노트는 1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개정된 내용들이 좀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개정이 됐다 그러면은 따로 자료를 드릴 것이고, 만약에 그냥 일부만 개정이 됐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그냥 수정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대로 좀 잘 좀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일단 수업을 좀 진행을 좀 할 건데, 자, 우리가 배울 세법, 자, 부동산 세법입니다. 글자 그대로 세금을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부동산 세법은 자, 세금 그 자체인데 몇 문제 출제되는지는 아시죠? 몇 문제 출제돼요? 네, 16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는 총 6과목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낮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공시하고 세법 묶어서 총 40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다 40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세법은 공시 24문제, 그 다음에 세법 16문제에서 40문제 출제가 되고 그중에서도 세법은 16문제밖에 안 되니까 가장 비중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록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긴 하지만 공부를 좀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좀 민망한 과목이긴 해요. 물론 실무에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은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공부 대충 하세요. 공시법에서 다 맞으시면 되는 거니까 세법은 대충 하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안 해요. 공부를. 네. 근데 세법을 공부를 안 하시게 되면은 진짜 후회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수업 시간에는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2월까지 해서 1차 과목을 어느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 좀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3월부터는 2차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셔야지만 동차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고, 세법도 3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좀 하신다라고 하시고, 1, 2월 달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최대한 많이 해주신 다음에 끝나고 나서 오시기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한 번만 좀 읽어가지고 좀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나요? 왜냐면 이게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공부라는 것 자체가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면 공부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계속 뭔가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세법, 자, 부동산 세법인데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배울 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해서만 정리를 할 거예요. 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중에서 딱 5개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하면 다른 누군가는 다시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세금 중에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요 5개가, 총 6개인데, 소득세 묶어서 그냥 5개라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전체적인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합쳐서 보통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쳐서 보통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소득세 합쳐서 보통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총 몇 문제예요? 16문제가 되겠죠. 네. 14문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총론에서 보통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물론 총론 부분은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문제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두 문제나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러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론 부분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서 한 문제씩 더 추가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총 16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16문제를 다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법쌤 김희상 선생님이죠? 공법쌤 자주 하는 말 뭐예요? 직무유기 말고. 예? 싸대기 말고. 없어요? 아, 버려라. 공법쌤이 자주 하는 말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미쳤어? 이 말 안 해요? 아, 진짜요? 아직 안 했어요. 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조만간에 시작할 거예요. 미쳤냐고. 네. 여러분들 16문제 다 맞출 필요 없어요. 16문제를 다 맞추시려면 이걸 완벽하게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다 외우신다고 해서 16문제를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 배우는 데서도 나와요. 어차피 우리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니까 100점짜리 문제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딱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시세법, 공시가 지금 24문제고 세법이 16문제거든요. 그러면 합쳐서 40문제인데 40문제에서 60점을 맞으려면 몇 개만 맞으시면 돼요? 그렇죠. 60점을 맞으려면 24개만 맞으시면 되죠? 결국에는 뭘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죠? 공시 열심히 하고 세법 안 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죠?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다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물론 맞출 수는 있겠죠. 가끔 미친 듯이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족한 점수를 어디에서 채워야 되느냐면 세법에서 채워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꼭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세법에서 한 문제만 더 맞아줬으면. 세법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세법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서포트 과목이다. 근데 안 하면 100%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16개를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포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험 보는 그날까지 나는 인간이 아니야. 그냥 공부하는 기계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무조건 이 공부에만 올인을 하셔야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고 그냥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합격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16개 중에서 몇 개를 목표로 할 거냐면 10개를 목표로 할 거예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세법 문제를 풀어서 몇 문제는 풀겠다. 10문제는 무조건 풀겠다.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수업 내용만 잘 따라오시면 10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 아셨어요? 그래서 좀 잘 나오면 한 12개에서 한 14개 정도, 16개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산 문제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죠. 예.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는 정말 그냥 내가 운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내가 정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가지고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10개에서 12개 정도는 내가 풀어서 맞출 수 있다. 나머지는 그냥 운에 맡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개를 목표로 했었을 때 어디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소득세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왜? 소득세가 기본 6문제니까. 그러면 소득세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취득 단계든 보유 단계든 둘 중에 하나만 하시게 되면 10개는 맞출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2개는 포기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다 할 필요는 없죠? 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수업은 다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뭐 기억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충분히 맞춰서 풀 수 있는 거고, 단순하게 지금 접근을 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앞으로도. 나는 몇 개까지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이 몇 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한 5월 정도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별로도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과목이 있고 그 과목 내에서도 파트 부분으로 나눠서 나는 취득세가 쉬워, 나는 재산세가 쉬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운 쪽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시라고요.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스트로크해요. 제발 부탁이니까. 아셨죠? 그걸 굳이 찍어서 넘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요. 100번을 찍었는데 안 넘어가요. 그럼 굳이 넘길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아셨어요? 근데 괜히 문제랑 싸워요. 그래, 나는 너를 꼭 이겨볼 거야. 물론 마음가짐은 되게 감사한데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딱 하나 원리예요. 뭐냐면 잘하는 것에서만 실수 안 하시면 돼요. 안 되는 것을 잘 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는 것에서 실수만 안 하시면은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그냥 운에 맡기신다고 생각하시고 쉽고 그다음에 잘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시고 나중에 시험제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만 안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내가 어떤 파트를 집중적으로 좀 할 것인가 요걸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대신 수업 시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얻어 걸린 것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얻는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번 1, 2월 과정은 우리가 오전반은 지금 정규반은 총 8주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8주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세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주 늦게 시작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설 연휴도 조금 끼어 있어서 그냥 7주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수업 계획표 보시면은 지금 7주 부분으로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래서 총론 부분은 이번 과정에서는 생략을 할 겁니다. 총론 부분은 그래서 이번 지금 1월 달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11월 달, 12월 달 총론 부분을 설명을 해놨어요. 강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 한번 꼭 듣고 오세요. 11월 달부터 들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꼭 듣고 오시고 자, 오늘은 이제 취득세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1, 2월 달에 수업을 듣고 나서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귀가 열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법률 과목이다 보니까 저는 항상 법 과목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한글로 되어 있는 외국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뭔 소리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열려야 되고 그다음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쉽게 접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이걸 내가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 점수 같은 경우는 실제 실력은 언제 가야 나오느냐면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가야 여러분들 본 실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냥 꿋꿋하게 자신을 믿고 그대로 진행을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취득세부터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강의 노트 2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글자 그대로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서 자, 일단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어디에서 징수하느냐면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특광도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걸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서울시에서 가져간다고요. 서울시에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것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누가 가져간다? 경기도청이 가져간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실상 현황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생기느냐, 뭐 할 때? 취득할 때 납세무가 생기고 그리고 뭐 하는 세금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세금이에요.
그렇게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벌금이 따라붙는데 그 벌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가산세라고 합니다. 가산세. 그리고 세금은 뭘로 내는 게 원칙이냐?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금전으로 내기가 곤란할 때는 나누어서 내거나 또는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나누어서 내는 제도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 물건으로 내는 제도를 물납이라고 하는데, 취득세는 물납이나 분할납부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금전으로 내고 한꺼번에 내야 되는 세금이다. 예. 그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취득세는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 어떤 자산을 취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이냐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열거된 것만 과세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열거되지 않는 것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워주세요. 네. 그리고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현행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총 15개로 열거돼 있어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승마, 콘도, 그 다음에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에서 총 15개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11월달, 12월달 배우셨던 분들 이거 어떻게 외웠어, 우리? 그래요. 추접해도 그렇게 외우세요. 아셨죠?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웠다? 네. 부산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광어회 먹고 오자. 네. 대충 이딴 식으로 외워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렇게 외우라고 해도 안 해요. 어차피 다 외워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임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낚시하는 거 말고 그물 같은 걸로 이렇게 물고기 잡는 거 있죠? 그거 불법입니다. 그죠? 자원 고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국가에서 허락받는 권리를 어업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어업권이라는 권리를 줍니다. 예, 그 어업권을 거래를 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어업권이 물고기에 관한 권리라면은 그 물고기를 가둬놓고 키우는 권리, 그걸 뭐라 그래요? 양식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식업 그냥 포함시켜 주시고. 됐죠?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권리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권리는 딱 3개밖에 없다. 4개가 있는데 그냥 3개만 외우겠습니다. 광어회. 네. 광어회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그냥 뭐 드시고 오시면 돼요? 광어회 드시고 오시면 돼요. 그냥 양식한 광어회라고 하셔도 되고. 정 안 되면. 저 원래 이런 거 외우는 거 못하니까 앞자만 따서 뭐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부산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광어회 먹고 온다. 그리고 회원권의 종류는 5개가 있는데 5개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자, 여기 없는 것들을 나중에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됐죠? 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때 나머지는 그냥 타이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타이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부동산의 범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토지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법하고는 개념이 좀 약간 다르죠.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토지 및 그 지상 정착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 지상 정착물에는 건축물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 다른 것들도 들어가죠? 근데 세법에서는 그 부동산의 범위에 토지는 그대로 들어가고 지상 정착물 중에서 건축물까지만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요 토지의 범위와 건축물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자, 토지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뭘까요? 네, 지적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에서도 토지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민법에서도 토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어디까지를 토지로 볼 것이냐를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게 되면은 이게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라는 법률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지적법이라고 하고, 그 지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를 세법에서도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법에서는 토지를 뭐라고 규정해 놨어요? 뭐라고요? 바다가 아닌 거? 그럼 바다가 아닌 것이면은 강이 있는 것은요? 11월 때 그 기초이론 배우신 분들 이제부터 계속 물어볼 거예요. 자, 기초이론 배우신 분들 지적법에서 토지를 뭐라고 배웠어요? 지목 28개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네, 지목 28개를 토지라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토지의 이름을 정해놨다라는 거죠. 총 몇 개로? 28개로 정해놨어요. 뭐 전, 답, 과수원, 목장유지, 임약, 광천지, 잡종지, 나대지, 선화지 등등등 해가지고 총 28개의 이름을 정해놓고 그 28개를 토지마다 이름표를 붙여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지목이라 그래요. 이렇게 지목이 있는 토지를 토지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도 그걸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토지란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지목이 없는 토지는 토지일까 아닐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목이 없는 토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걸어 다니면서 토지를 찾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항공사진으로 찍어버리니까 토지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지목이 있어요. 근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매립이나 간척을 했을 때요. 매립이나 간척을 하면은 공유 수면이 토지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지목이 아직 설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거래가 되면은 이걸 토지라고 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세법은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목 28개, 즉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토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토지가 다 토지입니다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토지가 규정되고 있는 법률이 지적법이라면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뭘까요? 그렇죠. 건축법이겠죠. 그래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우리도 건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는 건축물을 뭐라고 규정해 놨을까? 그렇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이. 그리고 그 지붕을 받쳐줄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이나 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세법에서도 이걸 건축물이라 그래요. 이걸 실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건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건물이라는 건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공간이 건축법상 건축물이죠? 지붕이 있죠? 벽도 있죠? 기둥도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일까 아닐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시설이라 그래요. 지붕이 없는 것을. 시설. 근데 세법에서는 요 시설까지도 뭘로 보느냐면 건축물로 봐서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지상 정착물은 싸그리 다 과세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골프 연습장이에요.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그물망으로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건축물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여러분들 그 산에 보면 송전철탑 있죠. 송전철탑도 건축물의 일종이에요. 세법에서 말하면.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요즘 놀이동산이라는 말 안 쓰죠? 예. 에버랜드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뭐 바이킹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시설이에요. 그거 다 취득세 낸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발 놀러 가서 그런 거 탈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게 취득세를 낸다라는 걸 제발 알고 좀 타시라고요. 아셨어요?
예, 바이킹을 딱 탄다, 뭐 티익스프레스를 탄다, 딱 타면서 아 이거 취득세 내는구나. 이게 그렇게 웃길 일은 아닌데요. 네.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합니다. 지목이 있든 없든 지붕이 있든 없든 모든 토지와 모든 지상 정착물은 전부 다 취득세를 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어요? 네. 그리고 그 물건들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즉 공부상 내용과 사실상 내용이 다르면 사실상으로 판단을 한다. 공부가 뭐예요? 공부? 그렇죠. 공적 장부의 줄임말이에요. 공부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등기부라든지 등록부라든지 등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에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창고로 쓰고 있더라. 그러면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물건들을 우리는 싸그리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부동산 등이라고 하고 이걸 뭐 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 자, 그러면 그때 취득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를 말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취득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사실상 취득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보는 행위가 있어요. 이걸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간주 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과세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취득했으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돼요. 문제는 취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당신이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취득한 걸로 할게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취득한 걸로 볼 테니까 취득세 내세요라는 게 있다고요. 그걸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간주 취득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취득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만들거나 또 하나는 가져오거나. 그죠? 자, 내가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옷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직접 만들어서 가지거나 남한테서 가져오거나. 이해되셨죠? 이거 말고는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을 무슨 취득? 원시. 가져오는 것을 승계. 다시 가져올 때 공짜면 무상, 공짜가 아니면 유상이라 그럽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되게 복잡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으면 무조건 원시예요. 그러니까 법률상 원시는 뭐라고 하느냐면 나 이전에 소유자가 없어야 돼요. 내가 1번 소유자가 돼야 원시예요. 2번 소유자부터는 전부 다 뭐예요? 승계예요. 나 이전에 소유자가 있으면 무조건 승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았습니다. 신규 분양받으면 원시예요, 승계예요? 승계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아파트 짓지는 않아요. 건설사가 지어놓은 아파트를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소유자가 2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1번 소유자는 건설사로 돼 있고 2번 소유자가 여러분들로 돼 있는 거죠. 물론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합원에 한해서는 1번 소유자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신규 분양은 전부 다 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다시 승계는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서 유상이냐 무상이냐로 구분을 하는데 자, 유상 무상을 구분할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딱 하나예요. 금전적인 대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구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금전적인 대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대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공짜라는 생각이 들면 뭐예요? 무상. 그 생각이 안 들면 다 유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돈 주고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물건을 주고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주식을 주고 가져오는 방법도 있죠? 상관은 없어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간 공짜라는 생각만 안 들면 전부 다 무슨 취득? 유상 취득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느냐면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냅니다. 취득세는. 그래서 취득세가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 취득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취득세 다 내셔야 돼요. 그게 원시가 됐든 승계가 됐든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토지 같은 경우는 매립간척이에요. 매립간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원래 물이었는데 흙을 채워서 땅으로 만드는 행위. 그걸 매립간척이라고 하죠? 그게 원시예요.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선박을 만드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건조라 그래요. 이거 드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선박을 만드는 것을 건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만들어진 선박을 바다에 띄우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오, 잘하시네요. 진수라고 하죠. 진수.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차를 만드는 것을 제조나 조립이라고 하고, 권리를 최초로 획득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출원이라고 합니다. 권리를 최초로 획득하는 행위를. 그러니까 특허 출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광업권도 출원이라고 하고 어업권도 출원이라고 그래요. 최초로 등록하는 행위를. 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계 취득에는 뭐 유상 승계에는 매매, 경매, 공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그러니까 매매가 뭔지 아시겠죠? 경매, 공매가 뭔지 안 아시잖아요. 다 공통점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현금. 그러니까 금전을 주고 사오는 건데 계약에 의해서 사오면 매매. 법원에서 강제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경매나 공매. 그죠? 경매, 공매의 차이점은 아시죠? 일반인들이 거래하면 법원에서 거래하면 경매. 공기관이 거래하면 공매. 예. 그 다음에 교환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가져온 만큼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 주는 거. 이걸 교환. 대물변제가 무슨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그렇죠.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공짜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현물출자라는 말. 그래요. 대가가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주식을 뭘 주고 사요? 현금 주고 사죠. 현금 주고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현금 출자라 그래요. 그러면 물건 주고 주식을 사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해요. 공짜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만 적어보면 이 정도 적어볼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그냥 내가 공짜라고 생각이 안 들면 무조건 유상거래예요. 그 다음에 무상거래는 대표적인 게 상속이나 증여나 기부 등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인데 어떠한 형태로 취득하든지 간에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축을 해도 취득세, 그걸 매매로 사도 취득세, 그걸 상속으로 받아도 취득세, 증여로 받아도 취득세. 아시겠어요? 자,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을 때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다. 그러면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문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주는 사람이 낸다, 받는 사람이 낸다? 받는 사람이 냅니다. 취득세는 주는 사람이 낸다, 받는 사람이 낸다? 받는 사람이 냅니다. 그러면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를 냈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또 내야 될까, 이 문제? 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증여를 받게 되면 무슨 세금을 내요? 증여세를 내요. 근데 증여세 낸 것과 별도로 무슨 세금을 하나 더 내야 돼요? 취득세를 하나 더 내야 돼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슨 세금은 내야 된다?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칠판을 잠깐 볼게요. 이 개념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보통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에 양도세는 없다 그랬어요. 팔아서 내는 세금은 없어요. 팔아서 뭐가 발생을 해야? 소득. 다른 말로 하면 이익. 이익이 발생해야 내는 세금은 있어도 그냥 팔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 그렇죠. 취득세죠. 자, 그때 양도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누가? 양도한 사람이 뭐가 발생을 했을 때?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익이 생기려면 주기만 해야 된다? 받아온 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받아온 게 있어야죠. 이걸 뭐라고 해요? 대가라 그래요. 이렇게 대가가 있는 거래를 무슨 거래? 유상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건물을 팔았는데 을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무슨 거래? 무상거래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소득이 발생할 일이 없죠. 주기만 했으니까. 그죠? 대신 이 사람은 일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무슨 세금을 내라고요? 그렇죠. 받았으니까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 거래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야죠. 아셨죠? 그때 받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를 증여세라고 하는 거예요. 증여세. 그러니까 증여세 원래 정식 명칭이 뭐라고 했어요? 양수소득세. 원래 정식 명칭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어찌됐든지 간에 거래가 발생하면 무조건 무슨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야 된다. 그렇죠. 취득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거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거래 행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행위세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누가 이득을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거죠. 주는 사람이 이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받는 사람이 이득을 받으면 증여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증여거래가 이루어지면 세금을 몇 개를 내요? 2개를 낸다. 그러면 이건 이중과세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중과세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이유로 세금을 2번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유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뭐고? 취득세고.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취득세고. 그 결과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증여세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 증여세가 누가 내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가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느냐 증여세가 나오느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있어요.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법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게 혼합이 될 수가 있어요. 혼합이 돼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가 동시에 나올 때가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는 건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유상으로 취득을 하든 무상으로 취득을 하든 취득세는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누가 이득을 받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라는 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아셨죠? 네, 잘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는 취득을 했으면 당연히 취득세는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제외시켜주는 경우, 즉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에 한해서냐?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예요. 그것도 무슨 취득에 한해서? 원시취득에 한해서. 원시취득. 그러니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상품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자원을 사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재판매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죠. 자, 근데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세금을 붙여버리게 되면 뭐에 포함이 돼요? 판매가에 포함이 돼요. 판매가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시점, 그게 무슨 취득? 원시취득. 그때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대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원시, 승계, 유상, 무상 관계없이 싸그리 다 과세.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한해서만 무슨 취득일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무슨 취득일 때만?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차를 살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왜? 그래요. 승계 취득이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만드신 게 아니라 만들어진 차를 인도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기 싫으시면 부품 사서 조립하세요. 아시겠죠? 뭐 엔진도 사시고 뭐 다 사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별로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 차를 사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가 매립돼서 나오잖아요. 아예 뭐 기본 형태로 해서 이제 나오는데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
매립형이 그때 막 나왔을 때 요걸 매립을 해가지고 나오면 차값이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매립을 안 하고 일단 기본 형태로 차를 산 다음에 밖에서 사제품으로 매립을 하죠. 그러면 차값이 다운돼서 나왔으니까 그때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일단 취득세는 싸게 내요. 차값이 다운되니까. 그리고 나서 매립을 하면은 그 매립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안 내요. 근데 처음부터 차를 뺄 때 매립을 한 상태에서 차를 인도를 받아요. 그럼 차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취득세를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뭐 핸들도 빼고 싶고 뭐 그냥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해져서.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차 살 때 그 오디오 세트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은 아예 빼고 샀었어요. 왜냐면 그 사제품으로 넣는 게 훨씬 좋거든요. 요즘은 이제 사제품 넣으면 개판이에요. 기본 옵션이 제일 낫긴 한데. 자, 뭐 그렇단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자, 세 가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자,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냅니다. 두 번째, 단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한해서는 무슨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됐나요? 네,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겨요. 자, 원시든 승계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다 낸다면 우리가 굳이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취득이든지 간에 다 취득세를 내죠. 뭐 우리가 확인할 것은 얘만 확인하면 되죠. 그죠? 여기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다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죠? 특히 유상, 무상을 구분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율이 달라져요. 유상일 때 적용하는 세율하고 무상일 때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유상이 비쌀까요? 무상이 비쌀까요? 상식적으로. 무상이 비싸겠죠? 안 그래요. 무상이 훨씬 싸요. 왜 그러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유상일 때는 이 사람은 뭔만 내요? 취득세 하나만 냅니다. 근데 무상일 때는 이 사람은 두 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비싸버리면은 세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걸 하나 더 내니까 요건 좀 싸게 해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얘가 기본 4%예요. 유상일 때가. 얘는 기본 3.5%예요. 얘보다 싸요. 물론 여기가 더 싼 경우도 있지만 원칙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무상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유무상을 구분할 때 상속이나 증여나 기부가 나오면은 요 단어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말고는 전부 다 뭘로 처리하시면 되니까 유상으로 처리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거 말고 구분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이건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간주취득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느냐면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증축이라고 해석하세요. 왜냐하면 자, 기초이론 배우신 분들 건축의 용어가 5개가 있어요. 뭐예요? 신축, 뭐라고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개를 묶어서 뭐라고 해요? 건축이라고 합니다. 뭐 이번 달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니까. 아셨죠? 그 중에서 보전 등기가 되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신축, 재축입니다. 그러면 보전 등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취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하고 재축은 무조건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으로 본다가 아니라 그냥 원시 취득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축하고 재축을 뺀 나머지 뭐가 남아요? 이전, 개축, 증축이 남습니다. 요거 무슨 등기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전 등기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축을 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요. 변경 등기를 해요.
변경 등기. 여러분들 지금 원시나 승계 취득을 하면은 다 무슨 등기 할까요? 이전 등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등기를 해요. 소유권 등기. 이게 전부 다. 뭘 표시하는 등기예요? 소유권을 표시하는 등기라고요. 그러면 소유권을 표시를 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뭐 했단 소리예요? 취득을 했단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취득인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소유권 등기가 안 들어가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취득이 아닌 거예요. 취득이 아닌 겁니다. 아니다 보니까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법적으로 그냥 부과하고 싶은 거예요. 부과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뭐 한 걸로 보자. 그냥 취득한 걸로 할게. 따지지 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되게 간사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왠지 그냥 경찰서에 집어넣고 싶어요.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경찰서에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털어봤더니 먼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짜증이 이빠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깁니다. 그냥 잘못한 걸로 해. 그럼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해. 아니,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해. 나는 그냥 너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 너 그냥 경찰서에 놓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그냥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 뭐예요? 간주예요, 간주. 그러니까 이유 같은 거 따지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다. 쉽게 말하면 증축, 개축, 이전인데 다 변경 등기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개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보수예요. 개보수인데 이것도 공법 시간에 배우시면 아실 건데 나중에 대수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공법 시간에. 배우신 분들 아시죠? 그 대수선을 세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개수라고 하는데 개수가 대수선보다는 범위가 넓어요. 대수선 플러스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개수라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때는 개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소유자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취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을 바꿨습니다. 지목을 바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토지의 용도를 바꾼 거예요. 논을 밭으로, 밭을 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해요. 소유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차량의 종류를 변경을 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차량의 종류 변경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개조예요, 개조. 소나타가 그랜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나타가 그랜저가 되는 것은 그냥 차를 바꾸는 거고 개조. 봉고차를 캠핑카로, 뭐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이런 식으로 개조하는 것을 종류 변경이라고 해요. 소유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부 다 소유권 등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는 다 소유권 등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요 네 개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개는 다 공통점이 다 보유 중에 하는 행위예요. 보유 중에. 네. 자, 그래서 칠판 잠깐 볼게요.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자산을 팔 건데 취득세는 몇 번 내는 세금? 한 번 냅니다. 언제? 그렇죠. 취득했을 때 요때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요게 무슨 취득이에요, 요게?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요게 사실상 취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은 나한테는 처음이에요. 나한테는 처음이에요. 원시로 취득을 해도 나한테는 처음 맞죠. 승계로 취득을 해도 나한테는 처음 맞죠. 그래요. 나한테 처음 취득이 사실상 취득이에요. 이때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무조건 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취득세 낼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취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근데 보유 중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한 번 더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냐면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증축을 하거나 개수를 하거나 지목을 바꾸거나 차를 개조하거나. 자, 생각을 해보세요. 증축이나 개수를 하려면 둘 다 건축물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증축이나 개수를 하려면 나한테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증축이나 개수가 가능해요. 그죠? 토지의 지목을 바꾸려면 나한테 토지가
있어야 지목을 바꿀 수 있어요. 차를 개조하려면 나한테 차가 있어야 개조가 가능해요. 전부 다 보유 중에 하는 행위죠? 그러면 그 전에 한번 취득한 적이 있었고 취득세 냈다 안 냈다? 냈는데 한 번 더 내라는 거예요. 왜 이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면 공식적인 이유는 과세 형평성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4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A는 승강기가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B는 승강기가 없는 건물이에요. 어느 게 비쌀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매매로 샀습니다. 매매로 샀는데 얘는 10억 주고 샀고 얘는 8억 주고 샀어요. 얘가 승강기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취득세 냈겠죠? 이 사람은요 8억에 대해서 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임대가 잘 나가요. 승강기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임대가 안 나가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뭘 설치를 해요? 승강기를 설치를 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개수라 그래요. 개수. 자, 그러면 승강기 자체에 대해서 취득세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승강기가 어디가 있는데요? 없어요. 여러분들 TV 샀다고 해서 취득세 내셨어요? 안 내요. 냉장고 샀다고 해서 취득세 안 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안 냅니다. 승강기 샀다고 해서 취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문제는 승강기를 설치를 했더니 뭐의 효용 가치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건물의 효용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건물 자체가. 그래서 얼마가 됐느냐면 1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요. 왜? 새로운 취득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만 바보죠. 이 사람만 10억에 대해서 냈고 이 사람만 8억에 대해서 냈고 이 사람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얘가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야 이럴 거면은 나도 미쳤다고 처음부터 승강기 있는 상태로 샀겠냐. 아니다 나 승강기 빼고 살란다. 이렇게 우긴다고요. 그래서 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당신은 비록 뭘 설치를 했지만 승강기를 설치를 했지만 그 결과 뭐의 가치가 늘었습니다. 건물의 가치가 늘었으니까 승강기를 설치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건물을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내라고요. 얼마짜리를? 10억짜리를. 아셨어요? 그런데 이미 얼마에 대해서는 냈어요. 그러니까 얼마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공식적인 이유. 아셨어요?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그냥 세금 한 번 더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주라는 말은 취득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세금을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 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더라. 이론상. 물론 실무에서는 안 내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왜 안 낼까요? 몰라서. 주변에서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서 정상적으로 내셨다 그러면 당연히 나도 이런 경우는 내는가 보다 하고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지역마다 우리 중개 수수료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보수를 주잖아요.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 줘야 돼요? 33만 원을 줘야 돼요. 10% 붙여서.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줘요. 왜? 주변에서 빼고 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히 안 주는 게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둘이 싸움이 붙는다고요. 물론 이제 뭐 부가가치세 중에서 뭐 간이가세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 빼고 일반 과세자들. 그렇죠? 근데 특정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주는 게 당연시 여겨요. 그래서 안 받겠다 그러거든요, 오히려. 저도 그 우리 졸업생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안 받겠다 그래요. 그러면 아니 왜 이걸 안 받냐고 오히려 주는 사람이 성질을 내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주변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이런 경우에 안 냈더라. 다들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살더라 그러니까 본인도 안 내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세법은 시험 보기 위한 단순 이론 세법인 거지 실무 세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 이랬는데도 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그건 실무상 이야기인 거고 원래 내야 되는데 안 냈다. 그게 지금까지 안 내도 별일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걸리면 무조건 세금 때립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안 내고 지금까지 잘 버텼구나.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모른 척하고 살자. 그렇게 사시는 게 맞는 거니까 괜히 물어보시면서 지금이라도 내야 될까요? 제가 불안한데요. 불안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걸리면 내세요. 그때 가서. 아셨죠?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간주취득인데 딱 무조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내는 건 아니다. 딱 네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뭐 했을 때? 증축. 그냥 자, 시험에서는 증축이라고 안 나와요.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냥 뭐라고 해석하게 해요? 증축이라고 해석하자고요. 자, 증축을 하거나 개수를 하거나 아니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에는 증축, 개축 이전이 있는데 그냥 다 생략하고 증축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증축을 하거나 개수를 하거나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 이때 한해서 아셨죠? 단 간주취득은 취득으로 본다라는 거니까 취득세를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다?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자산 가치는 어때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무조건 늘어납니다. 줄어들 일은 없죠? 개수를 하면 자산 가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 일은 없어요. 그래서 증축이나 개수는 무조건 취득세를 내요. 문제는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는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뭐라고 단서를 붙이느냐? 반드시 뭐 했을 때만? 뭐가? 그렇죠. 가액이 증가했을 때만 취득으로 본다고요. 늘 나와요. 시험지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가액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감소를 했는데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을 때만? 가액이 증가했을 때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에 취득했으면 얼마에 대해서? 10억 전체, 즉 다시 말해서 총액에 대해서 내는 거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렇죠. 증가분에 대해서만 내는 거죠. 단순하죠? 자, 그래서 신축을 했다. 그러면은 신축한 금액에 대해서 다 내십시오. 이후에 증축을 했다. 그럼 얼마에 대해서 내십시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십시오. 아시겠나요? 네. 자, 차량을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서 내십시오. 이후에 그 종류를 변경을 했다. 그러면요.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내십시오. 토지를 증여받았다.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해서 내십시오. 토지 전체에 대해서. 이후에 지목을 변경했더니 가액이 증가했다.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흘러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는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무엇을? 부동산 등을, 즉 부선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서 광어에 먹는 이 물건들에 한해서 무슨 취득을 하거나 사실상 취득을 하거나 무슨 취득했을 때? 간주 취득했을 때 그 총액 또는 얼마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됐나요? 네. 단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한해서는 무슨 취득일 때는? 원시 취득일 때는 과세하지 않으며 지목 변경이나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일 때는 반드시 뒤에 무슨 단서가 붙었을 때만 과세된다? 가액이 증가할 때만 과세가 됩니다. 요게 취득세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그 다음에 취득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